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분노의 포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스타인백의 단편소설 살인입니다. 1934년에 발표된 살인은 같은 해 단편소설 부분 오 헨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살인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몇 년 전 캘리포니아 중부의 몬테레이 군에서 일어난 것이다. 카농델 카스틸로는 돌출부와 계곡이 많은 산타 루시아 산맥의 계곡 중 하나이다. 카농델 카스텔로에서 여러 개의 좁은 골짜기가 다시 산맥 쪽으로 뻗어 있고 오크나무 숲 골짜기는 덩굴 온나무와 셀비어로 덮여 있다. 그 꼭대기에는 십자군들이 정복한 곳에 세워놓았던 성체처럼 보이는 축대와 탑이 있는 거대한 성이 있는데 성에 가까이 가봐야만 그것이 부드러운 3층 위에 시강과 물과 침식의 이상스러운 결합으로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멀리서 보면 허물어진 흉벽과 문들, 탑들, 그리고 화살 모양의 길쭉한 구멍들까지도 우리의 상상을 자극한다. 성 아래 골짜기에 거의 바닥 쪽에 풍화되고 이끼 낀 헛강과 뒤틀린 가축 우리가 딸린 낡은 단층집이 서 있다. 집은 버려져 비어 있으며 문들은 녹슨 경첩에 매달려 흔들리고 성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내려오는 밤이면 끼익끼익거리며 이리저리 부딪힌다. 그 집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가끔씩 한때의 소년들이 와서 쿵쾅거리며 방들을 돌아다니고 비어있는 벽장을 들여다보며 자기들이 부정하고 있는 유령들에게 도전하기도 하면서 놀다 가곤 했다. 땅 주인인 짐 무어는 사람들이 그 집에 접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계곡 아래쪽에 새로 지은 집에서부터 말을 타고 달려와 소년들을 쫓아버리곤 했다. 짐 무어는 호기심 많은 불량배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푯말을 세웠다. 그는 어떤 때는 낡은 집을 불태워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흔들거리는 문짝들과 닫혀진 채 버림받은 창문들을 보면 왠지 자기 자신과의 이상하고도 강한 일체감이 느껴져서 그 생각을 그만두곤 했다. 집을 불태운다는 것은 그의 삶의 커다랗고 중요한 부분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는 토실토실하고 아직도 예쁜 아내와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돌아보며 자신의 멀어져가는 등 뒤에다 경애와 감탄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짐 무어는 그 낡은 집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났다. 그는 비바람에 깎인 헛간의 모든 판자와 반질반질하게 닦은 여물통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가 30살 때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 그는 턱수염을 길러 성년을 축하했다. 그리곤 돼지들을 팔고 다시는 돼지를 기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마침내 그는 혈통을 개선하기 위해 거언 지종 황소를 샀고 토요일 밤이면 몬테레이에 있는 쓰리스타에 가서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여자들과 시끄럽게 떠들어대곤 했다.
그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짐 무어는 파인 캐년에 인내심 많고 뚱뚱한 농부의 딸인 유고슬라비아 여자 젤카 세피크와 결혼했다. 짐은 외국인인 젤카의 가족들과 많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촌들에 대해선 탐탁지 않게 생각했으나 그녀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했던 것이다. 암사슴의 눈만큼이나 커다란 젤카의 눈은 항상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듯했다. 그녀의 코는 길고 날카로웠으며 입술은 두툼하고 부드러웠다. 젤카의 살결은 언제나 짐을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낮 동안에는 그는 그녀의 살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고 있기 때문이었다. 젤카는 유순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주부였다. 짐은 때때로 결혼식 날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충고가 떠오르면 혐오감을 느꼈다. 축하 맥주로 정신이 흐릿하고 거만해진 그 늙은이는 팔 뒤꿈치로 짐의 옆구리를 찌르며 암시적으로 씩 웃어 보였다. 그의 조그맣고 검은 눈은 통통하고 주름진 눈꺼풀 뒤로 거의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장인이 말했다. 어릿광대는 되지 말게나. 젤카는 슬라브 여자야. 미국 여자와는 다르지. 말을 안 듣거든 두들겨 패게. 너무 오랫동안 말을 잘 들어도 두들겨 패고. 난 젤카의 엄마를 때리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를 때렸어. 슬라브 여자는 두들겨 패지 않는 남자는 좋아하지 않는다네. 전 젤카를 때리지 않을 겁니다. 짐이 말했다. 장인은 킥킥거리며 다시 한번 팔꿈치로 옆구리를 콕 찔렀다. 바보 같은 소리 말게. 그는 경고했다. 언젠간 알게 될 걸세. 그는 다시 굴러가듯이 맥주통으로 돌아갔다. 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젤카가 미국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조용했다. 절대로 먼저 말을 하는 법이 없었다. 그가 묻는 말에 나긋나긋하고 짧은 대답만을 할 뿐이었다. 그녀는 성경 구절을 배우듯이 남편을 배워갔다. 짐은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도 결혼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젤카는 그가 요구하기도 전에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 척척 준비해 놓곤 했다. 그녀는 좋은 아내였으나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의 커다란 눈은 그를 항상 쫓았으며 그가 미소를 지으면 가끔씩 그녀도 미소로 답했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뭔가 베일에 가려진 듯한 미소였다. 젤카는 끊임없이 뜨개질과 수성과 재봉질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현명한 두 손을 바라보며 앉아있곤 했다. 마치 작고 하얀 두 손이 그렇게 쓸모있는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자랑스러운 듯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어찌나 유순하고 잘 길들여지는지 그녀는 마치 가축 같았다. 짐은 때때로 말이라도 쓰다듬어 주듯 그녀의 머리와 목덜미를 어루만져 주었다. 집안일을 하는 젤카의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다. 짐이 뜨겁고 건조한 목장에서 혹은 상기슭의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느 시간에 들어오건 음식이 딱 알맞게 데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먹는 것을 보고 있다가 더 먹을 것 같으면 접시들을 가까이 밀어주었고 컵이 비면 채워주었다. 결혼 초기에 짐은
농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곤 했다. 그러면 그녀는 알아듣진 못하지만 이해하는 듯이 그렇게 보여지기 원하는 외국인처럼 그냥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종마가 철사줄에 걸려서 부상을 입었어. 그가 말하면 그녀는 대답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질문도 관심도 아닌 끝부분이 조금 내려간 소리였다. 짐은 오래지 않아 어떤 방법으로든 그녀와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너무나 멀리 있어 그의 손이 닿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있는 울타리는 제거할 수 없었다. 그것은 호전적이지도 고의적이지도 않기 때문이었다. 짐은 매일 밤 곱고 검은 그녀의 머리칼과 믿을 수 없이 부드러운 황금빛 어깨를 싸듬었다. 그러면 그녀는 쾌감에 젖어 콧소리를 내었고 그의 포옹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격렬한 열정을 나타내 보였다. 그리고는 곧 빈틈없고 고통스러우리만큼 충실한 아내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왜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지? 그가 다그치듯 물었다. 나와 말하고 싶지 않아? 아니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녀는 짐이 속한 나라의 언어로 말하였으나 그에게는 낯선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로 들렸다. 1년이 지나자 짐은 여자들과의 교제를, 시시한 이야기들을, 짜릿한 즐거움을 주는 모욕과 창피할 정도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생활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는 다시 마을로 가서 쓰리스타에서 술에 취하고 시끄러운 여자들과 히덕거리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그의 확고하고 절제 어린 얼굴과 유머 감각을 좋아했다. 당신 아내는 어디 있지? 그들은 물었다. 집 헛간에. 그는 대답했다. 그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농담이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그는 말에 안장을 채우고 혹시 사슴이라도 잡게 될까 해서 라이플을 챙겨 넣었다. 그는 항상 물었다. 혼자 집에 있어도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한 번은 물었었다. 누가 오면 어떻게 할 거지?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날카로워지는가 싶더니 이내 미소로 바뀌었다. 돌려보내겠어요. 내일 정오쯤에 돌아올 거야. 밤에 말을 타고 돌아오기엔 길이 너무 멀거든. 짐은 자기가 가는 곳을 그녀가 알고 있는 듯이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항의도 못마땅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다. 얼른 아기를 가져야 할 텐데. 그는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언젠가 주님께서 내려주시겠죠. 그녀는 간절하게 말했다. 짐은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이 가슴 아팠다. 계곡의 다른 여자들과 사귀면 조금 덜 외로울 텐데. 그녀는 사귀에는 전혀 재능이 없었다. 다만 한 달에 한두 번 그녀는 사륜마차에 말을 메고 친정으로 가서는 엄마와 형제 자매들, 사촌들과 함께 한나절을 보내고 오곤 했다. 재밌겠군. 짐은 그녀에게 말했다. 오후 내내 오리처럼 당신의 말로 실컷 떠들어댈 수 있을 테니까. 당신은 신이 나서 다 큰 사촌들과 낄낄거릴 테지. 만일 내가 당신에게서 무슨 단점이라도 찾아낸다면 당신을 망할 외국인이라고 욕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그녀가 빵 반죽을 오븐에 넣기 전에 그 위에 십자가를 그으며 강복하는 모습을, 매일 밤 자기 전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녀가 벽장 안쪽에 걸어놓은 성화를 기억했다. 건조하고 뜨거운 6월의 어느 토요일, 짐은 건초용 풀을 베었다. 긴 하루였다. 풀 베는 기계가 마지막 귀릿단을 내뱉었을 때는 이미 6시가 넘어 있었다. 그는 덜컹거리는 기계를 헛간의 앞들까지 몰고 가서 농기구 창고에 넣었다. 그리고 말을 풀어 일요일까지 풀을 뜯어 먹으라고 언덕 쪽으로 몰아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침 젤카가 그의 저녁을 식탁에 내려놓고 있었다. 그는 손과 얼굴을 씻고 식탁 앞에 앉았다. 아, 피곤해. 그래도 몬테레이 가야겠어. 보름달이거든. 그녀의 부드러운 눈에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도 가고 싶다면 마차에 말을 매서 같이 데리고 가줄게. 어때? 좋은 생각이지 않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을 텐데요, 뭐. 전 그냥 집에 있겠어요. 그렇다면 말에 안장을 얹어야겠군. 갈 생각이 없어서 말을 다 풀어놨거든. 말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정말로 가지 않겠어? 좀 일찍이었다면 물건을 살 수도 있겠지만 도착하면 10시는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늦진 않을 거야. 말을 타고 달리면 9시 조금 넘으면 닿을 수 있어. 그녀의 입이 혼자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그를 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피곤한 탓에 그랬는지 그는 조금은 다그치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무슨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거의 매일 그 말을 물었던 게 생각나는군요.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그가 답답하다는 듯 캐물었다. 검은 암탉이 품고 있는 달걀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일어서더니 벽에 걸린 커다란 달력으로 갔다.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쯤에 부하가 될 거예요. 그가 면도를 하고 푸른색 셔츠를 입고 새 부츠를 신었을 때는 거의 어두워져 있었다. 젤카는 설거지를 끝내고 그릇들을 정리해 넣었다. 짐은 부엌을 지나가다가 그녀가 창문 옆 탁자에 램프를 가져다 놓고 그 옆에 앉아 갈색 털 양발을 뜨고 있는 걸 봤다. 오늘 밤엔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지? 그는 물었다. 항상 이쪽에 앉잖아. 당신은 가끔씩 이상한 짓을 하는군. 그녀가 움직이는 손에서 시선을 들어 올렸다. 달 때문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에 보름달이 뜰 거라고 말했잖아요. 달이 뜨는 걸 보고 싶어요. 이런 바보. 그 창문에선 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 달 뜨는 방향도 몰라? 그녀는 그게 뭐 대수냐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침실 창문에서 봐야겠네요. 짐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집을 나섰다. 비어있는 어두운 헛간으로 들어가 굴레를 벗겨들었다. 풀이 우거진 산허리에 서서 그는 높고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었다. 말들이 풀을 뜯고 있다가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와 그에게서 20피트쯤 되는 곳에 멈춰 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젓갈색 거세마에 접근해 엉덩이부터 시작해 옆구리를 지나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굴레를 물림새에 끼웠다. 짐은 말을 끌고 헛간으로 돌아갔다. 말에 안장을 얹고 안장띠를 조인 다음 은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곱비를 빳빳이 서 있는 귀 뒤로 넘겼다.
그리고는 목걸쇠를 채운 후 밧줄을 목 언저리에서 매듭짓고 안장 쪽으로 팽팽하게 당겼다. 마지막으로 그는 굴레를 벗기고 집 쪽으로 말을 끌고 갔다. 부드러운 붉은 광채가 동쪽 언덕 근처에서 번져 나오고 있었다. 계곡이 완전히 어둠에 잠기기 전에 보름달이 뜰 모양이었다. 젤카는 여전히 부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짐은 구석으로 성큼성큼 가서 라이플을 집어들었다. 탄창에 탄약을 밀어 넣으면서 그는 말했다. 언덕 위에 달빛이 번지던데 떠오르는 걸 보고 싶으면 지금 나가야 할 거야. 붉게 떠오르는 달이 멋질 거야. 네, 잠깐만요. 이 줄 끝까지만 뜨고 나가보겠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윤기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집 잘 지켜. 내일 정오쯤에 돌아올게. 그녀는 몸이 건조한 검은 눈동자로 그가 문 밖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짐은 라이플을 안장 주머니에 집어넣고 말에 올라타 말머리를 계곡 쪽으로 돌렸다. 그의 오른편엔 어두워지는 언덕 너머로 커다랗고 붉은 달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석양빛과 솟아오르는 달빛으로 나무들의 윤곽이 더욱 짙어져 언덕의 경치는 신비로워 보였다. 오크 나무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빛나 보이고 그 아래쪽의 그림자는 마치 벨벳처럼 새까맸다. 말의 커다랗고 긴 다리의 그림자와 그 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의 그림자가 짐의 왼쪽 조금 앞에서 함께 달렸다. 가깝고 먼 목장의 개들이 지저대기에 앞서 목청들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새벽이 너무 일찍 찾아왔다고 생각하며 수탉이 울었다. 짐은 말을 빨리 달렸다. 말발굽 소리가 그의 뒤에 있는 성에 부딪혀 반사되어 왔다. 그는 몬테레이의 스리스타에 있는 금발의 메이를 생각했다. 너무 늦었군. 다른 놈이 그녀를 먼저 차지하면 어쩐담. 짐은 애가 탔다. 어느새 달은 언덕 위로 떠올라 있었다. 짐이 한 1마일쯤 갔을 때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말 탄 사람이 속도를 늦추더니 멈추었다. 짐인가? 그렇소. 아, 조지, 자네로군. 지금 자네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네. 알려줄 것이 있어서 말일세. 내 땅 위쪽 끝에 있는 수원지 알지? 알고 말고. 오늘 오후에 그곳에 갔었는데 모닥불을 지폈던 자리와 송아지 머리와 다리가 있지 뭔가. 송아지 가죽 타던 것이 재 속에 있길래 꺼내보니 자네 목장에 낙인이 찍혀 있더라고. 이런 제기랄. 얼마나 지난 것 같던가. 제가 완전히 식지 않아서 따뜻했어. 아마도 어제 밤쯤이었나 봐. 이보게 짐. 자네와 함께 가보진 못하겠어. 난 마을에 가야 하거든. 그러나 어쨌든 자네라도 돌아보라고 말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 짐이 조용히 물었다. 몇 놈쯤 되는지 짐작까지 않나? 아니, 자세히 보지 않았거든. 그렇다면 내가 가서 살펴봐야겠군. 나도 마을로 가는 길이었지만 도둑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다면 가축을 더 잃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지. 조지, 자네 땅을 좀 가로질러 가도 되겠나? 마음대로 하게나. 웬만하면 나도 같이 가주겠는데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말일세. 총 갖고 있나? 그럼 여기 내 다리 아래에 있네. 알려줘서 고맙네. 천만에. 내 땅 어디건 자네 마음대로 지나가게나. 조심해서 가게. 그 이웃사람은 말머리를 돌려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 달려갔다.
잠시 동안 짐은 달빛 속에서 부풀어 보이는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라이플을 꺼내어 장전을 하고는 안장머리에 걸쳐놨다. 그리고는 길에서 왼쪽으로 벗어나 오크나무 숲과 꾸부정한 산등성이를 타고 오른 후 자그마한 산봉우리 반대편으로 계곡을 향해 내려갔다. 반 시간가량 뒤에 그는 버려진 캠프를 발견했다. 그는 무겁고 가죽같이 느껴지는 송아지 머리를 돌려 죽은 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회색빛의 혀를 만져봤다. 그리고 성냥불을 켜서 가죽에 찍힌 반쯤 타버린 자신의 낙인을 봤다. 마침내 그는 다시 말에 올라타고 풀이 무성한 단조로운 언덕들을 넘어 자신의 땅으로 들어왔다. 언덕엔 뜨거운 여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하늘을 4분의 1쯤 올라간 달은 이제 붉은 빛을 잃고 진한 찻빛으로 변해 있었다. 언덕 곳곳에서 코요테들이 노래했고 거기에 목장의 개들이 가슴이 찢어질 듯 울부짖으며 합세하고 있었다. 짐은 소 방울 소리를 따라 가죽대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모두들 얌전히 풀을 뜯어먹고 있고 사슴 몇 마리도 함께 먹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말 발굽 소리나 사람들의 소리가 혹시 바람을 타고 들릴까 해서 오랫동안 귀를 기울여 들었다. 11시가 넘은 후에야 그는 말머리를 집으로 돌릴 수 있었다. 그는 모래성 서쪽 탑의 그늘을 지나 다시 달빛 속으로 나왔다. 아래쪽에는 그의 헛간과 집의 지붕이 흐릿하게 드러나고 침실 창에서는 한 줄기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짐이 목초지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풀을 뜯어먹고 있던 말들이 그쪽으로 머리를 들고 그를 봤다. 말들의 눈동자가 붉은 빛으로 반짝였다. 짐이 울타리에 거의 도달했을 때 헛간에서 말이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고삐를 잡아당겨 말을 세웠다. 그는 가만히 들어봤다. 헛간에서 발 구르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짐은 라이플을 들고 조용히 말에서 내렸다. 그는 말을 쫓아보내고 헛간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갔다. 어둠 속에서 말이 건초를 먹느라 이빨을 부딪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짐은 헛간 벽을 따라 움직여 마침내 누군가 차지하고 있는 마구간에 도달했다. 잠시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는 총의 밑동에 대고 성냥을 그었다. 안장이 얹혀 있고 고삐가 메어져 있는 말이 한 마리 있었다. 제갈은 턱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안장띠는 느슨해져 있었다. 말이 먹는 것을 중단하고 빛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짐은 성냥을 불어 끄고는 재빨리 헛간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물통가에 앉아 물을 들여다봤다. 생각이 너무나 천천히 떠올라서 그는 작은 목소리로 한 단어씩 입 밖에 내었다. 창문으로 들여다볼까? 안 되지. 방 안에 내 머리 그림자가 비칠 거야.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라이플을 내려다봤다. 손이 많이 닿은 부분이 닳아서 반들반들해져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리고 집 쪽으로 움직여갔다. 층계에 이르자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씩 옮겨놨다. 집 아래쪽에서 개 3마리가 나와 몸을 털고 기지개를 켜더니 코를 킁킁거려 보고는 꼬리를 흔들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부엌은 캄캄했다. 그러나 짐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탁자의 모서리를 만져보고 의자 등받이와 수건거리를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조용히 전진했다. 그의 숨소리와 바지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주머니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침실의 문은 열린 채로 부엌 바닥에 달빛을 한 줌 흘려놓고 있었다. 짐은 마침내 문에 도달하여 살며시 들여다봤다. 달빛이 하얗게 침대 위를 비추고 있었다. 젤카가 벌거벗은 그 부드러운 팔로 이마와 눈을 가리고 누워 있었다. 남자가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짐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다. 그때 젤카가 몸을 뒤척이자 남자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남자는 바로 젤카의 사촌, 그 다 큰 사촌이었다. 짐은 재빨리 몸을 돌려 조심조심 부엌을 지나 뒤층계로 내려갔다. 그는 마당을 지나 다시 물통으로 가서 가장자리에 앉았다. 백목처럼 하얀 달이 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다. 말 입에서 떨어진 짚과 보리가 물 위에서 달빛에 빛났다. 장구벌레가 물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고 말 물통 바닥에 있기 위해 도마뱀이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짐은 건조하고 격렬하게 억제하며 흐느낀 후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풀이 무성한 언덕 꼭대기와 그 위를 가볍게 스치는 외로운 여름 바람이 떠오를 뿐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돼지를 잡을 때면 어머니가 돼지의 목에서 쏟아지는 피를 받기 위해 양동이를 들고 있던 모습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피가 옷에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 팔을 쭉 뻗고 양동이를 들고 서 있곤 했었다. 짐은 물통에 손을 집어넣어 달을 흩어버리고 달빛을 흔들었다. 젖은 손으로 이마에 물을 묻히곤 일어섰다. 이번엔 조금 전처럼 그렇게 조용히 움직이진 않았다. 그러나 발끝으로 부엌을 지나 침실 문 앞에 섰다. 젤카가 팔을 움직이더니 눈을 조금 떴다. 다음 순간 눈을 번쩍 뜨고 곧이어 눈동자가 물기를 머금으며 반짝거렸다. 짐은 그녀의 눈동자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표정 없이 비어 있었다. 젤카의 코에서 작은 방울이 흘러 윈 입술 중앙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를 마주 쳐다봤다. 짐이 라이프를 꺾었다. 찰칵하는 금소금이 집안에 울려 퍼졌다. 침대 위에 남자가 잠든 채 몸을 뒤척였다. 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라이프를 어깨 높이로 들어올려 흔들리지 않도록 어깨에 단단히 대었다. 가늠새 안으로 남자의 눈썹과 머리카락 사이가 조그맣고 하얀 네모 모양으로 들어왔다. 앞쪽의 가늠새가 잠시 흔들렸다가 고정되었다. 총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여전히 총신에 시선을 주고 있던 짐은 침대 전체가 충격으로 덜컹하는 것을 봤다. 남자의 이마에 핏기 없는 조그맣고 검은 구멍이 나 있었다. 그러나 뒤쪽으로는 뇌와 뼈가 부서져 베개 위에 널려 있었다. 젤카의 사촌은
목에서 꾸르륵 하는 소리를 냈다. 그의 양손이 마치 커다랗고 하얀 거미처럼 침대 카바 아래서 기어나와 잠시 움직이다가 부르르 떨더니 떨어져 잠잠해졌다. 짐은 천천히 젤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그에게서 총신의 끝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마치 추워서 떠는 새끼 강아지처럼 목구멍을 떨며 신음소리를 냈다. 짐은 당황하여 돌아섰다. 부추 뒤꿈치가 부엌 바닥을 두드렸다. 집 밖으로 나온 그는 천천히 물통으로 다시 갔다. 목구멍에서 짠맛이 느껴지고 심장은 고통스럽게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고 물 속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몸을 앞으로 구부려 땅 위에 토해냈다. 집안에서 젤카가 안절부절하며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강아지처럼 낑낑거리며 숨을 죽이고 울었다. 짐은 몸을 일으켰다. 기운이 없고 어지러웠다. 그는 흐느적거리며 울타리를 지나 목초지로 걸어갔다. 휘파람을 불자 안장을 얹은 그의 말이 다가왔다. 그는 기계적으로 안장띠를 조이고 말 위에 올라타 계곡 쪽으로 길을 떠났다. 웅크리고 앉은 검은 그림자가 그의 밑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달은 높이 하얗게 떠 있었다. 불안한 개들이 단조롭게 지저댔다. 새벽에 말 두피를 끄는 사륜 마차가 마당으로 들어오면서 닭들을 흩어버렸다. 보안 간부와 검시관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짐무어는 마차 뒤쪽에 반쯤 웅크린 채 안장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의 거세 말이 지친 듯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보안 간부가 마차를 멈추고 브레이크에 고삐를 묶어놨다. 모두 내렸다. 짐이 물었다. 나도 들어가야 합니까? 너무 피곤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서 다시 들어가서 보기가. 검시관이 입을 꼭 다물고 생각을 했다. 그럼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직접 찾아 살펴보죠. 짐이 어슬렁거리며 물통 쪽으로 멀어져 갔다. 그러다가 문득 돌아서서 외쳤다. 그런데 들어간 김에 좀 치워주지 않겠소?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몇 분 뒤에 그 사이 굳어진 시체를 들고 두 사람이 나왔다. 시체는 이불에 쌓여 있었다. 그들은 시체를 마차에 실었다. 짐이 다시 그들에게로 걸어갔다. 나도 지금 당신들과 함께 가야 하나요? 무엇이? 당신 부인은 어디 있죠? 보안 간부가 물었다. 모르겠소. 그는 지친 듯 말했다. 어딘가 있겠죠. 부인을 죽이지 않은 건 확실하오. 그녀에겐 손도 대지 않았소.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오늘 오후에 데리고 가겠소. 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 가지 않아도 된다면 말이오. 당신의 진술서는 이미 받아놨으니 지금 같이 갈 필요는 없소. 그리고 우리도 눈이 있소. 안 그런가 월? 물론 당신은 살인죄로 기소되겠지만 기각될 것이오. 이쪽에선 항상 그렇게 판결이 나니까. 무엇이 부인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오. 해치진 않을 거요. 짐이 말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사륜 마차가 사라져가는 걸 봤다. 그는 무심히 땅바닥을 발로 찼다.
뜨거운 6월의 태양이 언덕 위로 얼굴을 내밀어 침실 창문을 심술 사납게 비추었다. 짐은 천천히 집으로 들어가 납을 박은 9피트짜리 생가죽 채찍을 갖고 나왔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으로 들어갔다. 그가 건초를 두는 다락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새끼 강아지처럼 겁에 질려 우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짐이 헛간에서 다시 나왔을 때 그는 젤카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는 물통 옆 바닥에 조심스럽게 그녀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건초가 달라붙어 있었다. 블라우스 등에는 핏자국이 줄줄이 나 있었다. 짐은 손수건을 파이프 물에 적셔 꼭 담은 입술과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를 뒤로 넘겨주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다. 날 아프게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는 음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죽이지 않고 아프게 할 수 있는 만큼 아프게 했지.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었다. 파리 몇 마리가 윙윙거리며 피를 찾고 있었다. 젤카의 부어오른 입술에 미소가 보이는 듯했다. 아침으로 뭘 좀 잡수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그렇다면 달걀을 몇 개 부쳐드릴게요.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일어나려고 애썼다. 도와줄게. 블라우스 벗는 걸 도와줄게. 마르면서 등에 달라붙어 아플 거야. 아니에요. 내가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이상한 반향이 있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잠시 따뜻하게 그를 바라봤다. 그리곤 돌아서서 절뚝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짐은 물통 가장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굴뚝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더니 곧바로 허공으로 날아갔다. 잠깐만에 젤카가 부엌문에서 그를 불렀다. 오세요, 짐. 아침 식사하세요. 따뜻하게 데워진 접시 위에 달걀 부침 4개와 두꺼운 베이컨 4조각이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커피는 곧 돼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먹지 않을 거야? 아니요. 지금은 입이 너무 쓰라려요. 그는 허겁지겁 달걀을 먹고는 그녀를 올려다봤다. 검은 머리가 가지런히 빗겨져 있었다. 그리고 깨끗한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 함께 마을에 갑시다. 제목을 주문해야겠어. 계곡 아래쪽에다 새 집을 지을 거야. 그녀의 눈동자가 재빨리 닫혀있는 침실 문으로 향했다가 다시 그에게 돌아왔다. 네, 좋을 거예요. 그녀의 눈동자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짐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와 목덜미를 쓰다듬었다.